자, 지금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저와 같이 보고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표현해 줄 때에 이렇게 T 계정을 써서 왼쪽에는 우리가 차변이라고 부르면서 자산을 우리가 배치를 할 거고, 이제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부르면서 부채와 자본을 둘 거예요. 자, 내일도 그렇고 이제 모레 제가 엄청 중요하게 말할게. 자, 자산의 위치는 차변이다. 부채와 자본의 위치는 대변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이 재무상태표에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표현해 줄 때에 구분 통합의 원칙이 있고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데 그 첫 번째 나누는 구분이 유동 비유동이고, 그럼 유동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라는 기준과 정상 영업 주기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이내에 일어나면 유동, 이 이후에 일어나면 비유동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앞에 제가 예제를 드는 것처럼 1년 6개월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 표현대로 상반기에 일어나면 유동이겠죠. 상반기에 일어나면 내년에 만기가 될 거잖아요. 근데 하반기에 일어난다면 비유동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하반기라면 2022년도가 만기가 되게 되겠죠. 그렇게 그냥 기준점이 될 거니까 그냥 1년이라 그러면 무조건 내년에 실현될 거예요. 올해 일어난 건데 1년짜리면 무조건 내년에 실현되니까 유동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2년이라면 무조건 내년에 안 일어나겠죠. 내후년에 일어날 거라서 비유동이 될 건데 1년 몇 개월이 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끝나는 만기 날짜나 끝난 날짜를 봐서 유동 비유동 구분을 지어야 돼요. 자, 다음 우리 정상 영업 주기라는 걸 볼게요. 자, 이렇게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너무 딱딱하게 그럼 얘가 내년 안에, 저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내년이라 표현을 좀 해요. 왜냐면 2020년도 12월 31일부터 21년도 12월 31일이면 그냥 내년이잖아. 그래서 내년에 일어나야 유동이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조금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유동으로 봐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가 정상 영업 주기라고 봤을 때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럼 제조업은 우리 뭔가를 구입을 하고 원재료 같은 걸, 그리고 이걸 제조를 하고 이걸 판매를 하고 그리고 대금 회수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대금 회수한 거를 가지고 다시 원자재 같은 걸 사서 다시 만들고 이렇게 돌겠죠. 이런 사이클을 우리 정상 영업 주기라 그래요. 근데 이 정상 영업 주기가 대금을 회수하는 기간까지를 정상 영업 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정상 영업 주기가 1년을 조금 넘어간다고 해서 이걸 그냥 1년까지로 잘라버리면 어떤 회계 기간에는 구입만 하는 회계 기간이 있을 거고, 어떤 회계 기간은 구입한 거는 없이 만들어 팔고 돈 받는 것만 있을 거고, 또 어떤 회계 기간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좀 구분이 모호해지고 이게 일관성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일어난다면 이건 모호한 기준이지만 지나치지 않다면 1년을 좀 초과한다 하더라도 유동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상 영업 주기 이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이 기준 이내로 안에서 일어나는 걸로 처음 나누는 게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둘로 구분을 져요. 유동성이 큰 걸 위쪽에 먼저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부채도 구분을 유동 부채다, 비유동 부채다 이렇게 둘로 구분을 나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때에 일단 구분 통합해서 합계 금액을 보여주면
세세한 내용도 알려줄 거지만 이 합계 금액 봤을 때,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봤는데 유동자산이 1억이 있는데 유동부채가 10억이 있어요. 그럼 이 표현은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올해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지금 현금부터 포함해서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1억밖에 없는데 올해 갚아야 되는 게 10억이면 이 회사는 돈 못 갚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까요? 투자 생각이 안 들겠죠. 그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통합으로 해서 먼저 보여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자산은 제가 자금의 운용이라 그랬죠. 그럼 외부에서 빌려왔던 투자받았던 어떻게 되었던 우리 회사 돈이 됐는데, 그럼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정상연금 주기 내에 1년 되는 것 유동자산 중에 또 둘로 나눠서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둘로 나누고 있을 거예요. 자, 재고자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재고조사 뭐 이런 거 하면서 재고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이거는 생산이나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투자받은 돈 가지고 어디 쓰느냐? 팔 물건도 사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왜 먼저 갑자기 이야기했냐면 유동자산 중에서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뺀 나머지는 다 당좌자산이에요. 우리 통장에 돈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1년짜리 정기 예금에 가입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당좌자산으로 분류를 해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비유동자산도 분류를 나눌 건데 투자자산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이렇게 또 순서대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복습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돼요.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얘 순서가. 근데 제가 외울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내일 저하고 같이 한 뭐 2, 3교 시점에 컴퓨터 볼 건데 컴퓨터에서 우린 전산이잖아요. 버튼 하나 누르면 얘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이론 문제 풀 때 우리 그냥 컴퓨터 보면서 풀면 돼요. 인터넷 창만 안 열면 돼. 누가 인터넷 창 열었는지 시험 때 인터넷선 뽑아달래요. 대전에서 걸렸어요. 시험 중에 인터넷 창 여는 과감한 행동하다 걸렸나 봐. 그래서 근데 우리는 회계 프로그램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안 외우셔도 되는데 처음이라서 막 공부하고 싶은 열의가 제일 커요. 이 시기에 지금 그걸 좀 잠재웠다가 다음 달 말에 그걸 불태워야 돼요. 다음 달 말에. 자, 그럼 지금 여기에 비유동자산도 투자자산은 우리 영업활동에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학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학원 운영하는 데 전혀 필요 없는 거죠. 그걸 영업활동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데 우리 학원 운영에 필요 없는 이게 우리 학원이 어렵다면 그 땅부터 팔아야지. 주식부터 팔아야 되니까 위에 있는 거예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지금 우리 영업활동에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원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형체가 없으면 형체 있는 것보다 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얘를 현금화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보증금 걸었어요. 이 건물 우리 김상훈 씨 건물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은 부자인 부자예요. 강남에 건물이 3개고 저기 종로에 2개 있어요. 근데 자기 건물에서는 학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가 월세를 안 줄까 봐. 우리 학원이 월세 안 주면 자기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가 보증금 걸었겠죠? 그럼 그 보증금 우리 돈이잖아요. 근데 언제 뺄지 모르겠죠? 그런 내 돈을 기타 비유동 자산에 다 모아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주면 외부 이용자가 봤을 때 바로 그냥 돈 뺄 수 있는 거, 팔아야 돈 되는 거, 얘는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거, 얘는 우리 기계장치라든지 우리 회사 운영하는 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 돈이 지금 어떻게 운영돼서 돌고 있는지를 구분을 해서 또 외부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회계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 2개 쓰는 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 그랬죠. 그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무조건 이 순서대로 보여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런데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이걸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신 분, IFRS로 공부하신 분들은 외부 융자는 여기까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투자하는 입장에서 현금화가 오래되는 거나 재고의 관심보다는 이쪽에 관심이 더 많아서 그거는 유동성 배열의 원칙도 쓰긴 쓰는데 얘 둘이는 위치가 뒤집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하려고 그 재무제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려고 재무제표 봤다는 거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IFRS를 써요. 그러면 거기에 재무제표는 비유동 자산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동 자산을 아래쪽에 내리고 있는데 그건 외부 융자가 관심이 이쪽에 더 많이 있어서 그렇게 준 거고, 하지만 보여주는 순서는 이 순서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무조건 유동 자산이 제일 위에, 최고 1번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현금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현금, 외국은 캐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큰 걸 제일 위에 쓸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부채가 있죠. 자, 외부 융자는 올해 갚아야 돼, 올해 안 갚아도 돼. 이건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돈 빌려왔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구글을 했는지, 담보로 돈을 빌려왔는지 뭐 이런 거는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둘로만 이제 구분을 지어서 외부 융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순수한 우리 돈 있죠. 그럼 순수한 우리 돈에선 외부 융자가 궁금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납입 자본이 있고 하나가 손익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납입 자본, 손익 자본이라는 거는 우리 책에는 없어요. 제가 어차피 우리 책도 상법에 대충 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상법대로 설명드리는 건데, 투자받은 거, 내 돈 된 거, 사업해서 돈 벌어서 내 돈 된 거. 우리 회사가 뭔가 팔아가지고 돈 남겨도 내 돈이잖아요. 그게 손익 자본이고, 이거는 누가 우리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주권해서 내 돈 된 거예요. 어떻게든 내 돈인 건 똑같은데 둘이를 구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글은 뛰어난 언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한글은 뛰어난 언어는 맞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뛰어날까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한글이 뛰어난 거는 의성어하고 의태어는 뛰어나요. 우리가 소리 나는 거 막 글로 쓸 수도 있고 그 의미를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명사에는 치명적인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한글로는 자본이죠. 그죠? 영어로 여러분들이 우리 요즘 컴퓨터 가지고 모르는 영어 검색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을 검색을 하시면 캐피탈이라고 나올 건데, 캐피탈은 이거예요. 얘는 인컴이고 얘는 이쿼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자본을 공부를 하려고 뭔지를 찾는다면 검색하실 때 이쿼티를 보셔야 돼요. 근데 한자로도 이 자본이 다 틀려요. 영어로도 지금 제가 다 다르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 한자를 한글로 쓰면 자본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이 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본하면 캐피탈이라고 잘못 써요. 그러면 이거면 투자받는 돈만 보게 돼요. 사업에서 돈 번 거를 내용상으로 안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회계 담당자죠. 투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서 돈 번 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돈 가지고 주주들끼리 돈 나눠 가질 거거든. 근데 이 내용이 안 나와요. 캐피탈로 찾으면. 그래서 이쿼티로, 만약에 친절한 네이버, 뭐 다음 뭐 이런 데, 우리나라는 포털 사이트를 많이 쓰죠. 그래서 만약에 조회해서 본다면 일단 영어 적혀 있는 걸 봐요. 우리 한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영어 적혀 있는데 캐피탈 적혀 있으면 너 말고 라고 생각하시고 이쿼티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또 5분류로 얘를 나누게 될 거예요. 5분류로.
그럼 이 다섯 분류는 어차피 좌우 가치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류 안에 있는 이 분류 안에 있는 계정 가문부터 전부 다 쭉 다 볼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할 건데 그럼 이 분류는 그때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글자를 좀 볼게요. 자, 잉여금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잉여라는 뜻의 의미가 뭐죠? 잉여? 남아도는 그런 의미죠. 제 대학교 때 별명이 잉여인간이었어요. 맨날 동방이 자고 있어서 그랬나 봐요. 근데 잉여인간은 같은 저는 안 좋은 거지만 잉여금 돈이 남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죠? 근데 이 돈이 남는데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잉여금을 돈이 남은 걸 둘이를 구분해서 표현하래요. 그걸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라고 하냐면 투자받아도 돈이 남아요. 우리 회사가. 왜냐하면 주식에 액면가로 발행할 건데 액면가보다 돈 많이 받을 거거든. 그죠? 액면가에 살 수 있는 주식 있나요? 제가 자주 이야기할 건데 아무도 연락 안 오는데 액면가에 살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저한테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올인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액면가보다 돈을 많이 받아서 잉여금이 남아요. 이건 투자받은 돈이고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남긴 거예요. 순수하게 내 돈. 그럼 이 두 개의 잉여금은 외부 이용자한테 구분해서 보여줘야 외부 이용자가 정확하게 사업 실적을 보고 이 돈이 배당 가능한 이익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 이익도 구분해서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투자 받아가지고 주주들끼리 나눠 가지면 사기꾼 같은 느낌 들겠죠. 예를 들면 자, 우리 같이 우리 사업하려고 우리끼리 법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 누가 투자했어요. 이 돈 우리 나눠 가집시다.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사업에서 돈 이만큼 남겼어요. 이 돈 이제 우리 나눠 가집시다 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되고 건전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표시하라고 회계 기준에서 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거 가지고 일단 우리 교재를 35페이지를 좀 보면 자, 재무제표의 종류에서 재무상태표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재무상태표의 키워드가 제가 일정 시점이라 그랬죠. 그럼 이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을 우리 재무 정보를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건데 자, 그 아래에 재무상태표 항목에 구분과 통합 표시라고 적혀 있죠. 지금 이거예요. 항목을 구분을 해서 얘네들 합계를 외부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통합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또 1년 기준과 유동성 배열법. 자, 회계에서는 아무 말 없이 1년이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그럼 이 1년 기준으로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거.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3번은 아직 제가 말 안 한 거고 그리고 4번에서 자본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가 잉여금의 구분의 원칙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꼭 구분을 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회사가 A라는 한 회사한테 A라는 이 한 회사한테 받을 돈이 있고 그리고 갚을 돈이 있어요. 같은 한 회사한테 자, 받을 돈은 자산이다. 맞나요? 그죠? 항상 그런 느낌이 안 들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갚을 돈은 부채다. 맞나요? 느낌 팍 오죠? 그러면 받을 돈은 자산이에요. 아시겠죠? 한국 사람은 착해서 그래요. 내 받을 돈은 못 받고 갚아야 될 돈은 죽어라 갚아야 된다 생각하죠. 그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맨날 손해봐요. 자, 그럼 자, 우리 A라는 이 한 회사한테 내가 받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 있고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6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거래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40만 원만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같은 한 회사인데, 그죠? 그 일명 전문 용어로 비속어 같은데 60만 원 퉁치고 40만 원만 받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우리 회계 기준에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건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건데,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이걸 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100만 원이다, 6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전부 다 표현해 주고, 이걸 서로 상기하기로는 할 수 있겠죠. 상기하기로 하면 상기하기로 한 사건을 가지고 그대로 기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걸 청액주의라고 하고, 아래처럼 그냥 내려버리는 걸 순액주의라 그래요. 그럼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이 순액주의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격이 다른 분류, 자산과 부채를 상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자산과 자산을 임의적으로 상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순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0만 원에 산 물건이 40만 원 달았어요. 그래서 6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냥 60만 원짜리 가지고 있어요. 말해도 될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1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60만 원 갚아야 돼요. 이거는 그냥 40만 원 받을 거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100만 원 받을 거 있고 60만 원 갚을 거 있는데 추후에 60만 원은 서로 상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40만 원이 되었어도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장부에. 이렇게 적어줘야 되지 임의적으로 상기하는 거 하지 말라. 그게 우리 교재에 있는 자산 부채의 총액 표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성격이 다른 자산과 부채를 임의적으로 상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산과 자산, 부채는 상관없어. 자기들끼리인데. 결론은 자산이 얼마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라서. 자, 그 뒤에 있는 글자는 뭐 매출 채권 적혀 있는데 얘는 나중에 보면 이해가는 거니까 지금은 신경 안 쓸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손익계산서로 갑시다. 손익계산서라는 건 손익은 이 손익이라는 건 뭐 손은 비용이고 이건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 가지고 우리가 이익인지 손실인지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키워드가 일정 기간 경영 성과 수익 비용, 이게 손익계산서의 키워드예요. 손익계산서 키워드는 일정 기간 경영 성과 그리고 수익과 비용. 자, 그럼 먼저 자, 우리 수익하고 이익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 같은데 그럼 차이가 뭐죠? 자,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얘를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요. 그럼 물건 판 거를 매출액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1,000원에 팔아요. 근데 이 물건을 제가 600원에 사온 거예요. 600원에 사온 걸 팔았으면 이거에 대한 원가가 되겠죠. 원가가 600원이 돼요. 그럼 우리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이익이 나오는데 얘가 400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 매출액이 수익인 거고 원가가 비용인 거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수익이라는 건 원가의 이익을 합친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액을.
여러분 밥 한 그릇 사 드시면 그 우리 음식에 들어간 원재료가 원가고 거기에 그 가게 사장님이 이익을 얹힌 게 우리가 사 먹는 밥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수익과 이익은 원가 부분의 차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 둘이는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그럼 손익계산서는 궁극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이익을 산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용이 더 크면 손실이 되는 거예요. 수익이 더 크면 이익이 되는 거고 비용이 더 크면 손실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당연한 원리죠. 자, 그럼 자, 우리는 자, 수익과 비용을 표현해 줄 때에 수익은 죄송해요. 먼저 우리 손익계산서를 쓸 때 발생주의 회계를 써요. 자, 발생주의 회계라는 것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는 걸 발생주의 회계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회계는 손익계산서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따르는데 적으로 자, 우리 수익은 실현주의다,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이런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쓰시는 분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표현만 안 썼을 뿐이지 일상생활에서 저걸 구현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옷을 파는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옷을 파는 가게에서 옷을 팔았어요. 고객이 카드를 끌고 갔어요. 자, 그 매출인가요? 맞죠? 오늘 옷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팔았으면 10만 원 매출이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오늘 돈 들어오나요? 카드 끌고 갔는데 오늘 안 들어오죠? 지금 그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파는 인도하는 행위가 실현되면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표현을 안 쓴 거지 평소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것. 자, 우리가 방금 옷가게에서 옷 팔기 전에 옷을 사와요. 사오는데 그 옷 사온 거를 우리는 재고라고 표현하죠. 그럼 내 자산이라고 표현하지 사오자마자 이걸 비용이라고 표현하나요? 안 하죠. 그러다가 팔렸을 때에 얘가 팔린 거에 대한 원가로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럼 팔기 전까지는 수익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얘는 내 자산, 재고 자산이라고 해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팔렸을 때에 대응 원가로 해서 이익을 산출할 거예요. 팔렸을 때 비용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 이걸 스스로 잘 구현하고 있었는데 표현을 안 썼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발생주의 회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건데, 근데 외부 이용자는 우리가 돈 남겼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남겼는지를 외부 이용자한테 우리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럼 보여줄 때에 저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쓰면 자, 이 손익계산서도 회사명 그리고 회계 단위 그리고 언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일정 기간이 적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팔았는데 오늘만 판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계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팔고 그리고 팔린 거에 대한 원가라든지 돈 쓴 걸 그 기간 동안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키워드가 일정 기간이라 그랬어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 그랬죠. 그 시점에 내 빚이 얼마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인데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물건 팔았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자, 일정 기간 동안 쓰는데 첫 번째는
매출액을 쓰고, 그리고 매출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인 거예요. 우리 학원이 수강료 받았어요. 매출했다면 이상하지 않죠? 근데 우리 학원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팔고 돈 받으면서 매출했다면 이상하죠? 그건 매출이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 회사가 우리 학원에 컴퓨터 판 거는 매출 맞잖아요. 한마디로 그 회사가 그 본연의 목적, 설립한 목적대로 판 걸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그 물건만 가지고 대응되는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해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나온 이익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표현해요. 사장님들이 중간 마진이 얼마야 라고 말하는 게 딱 이 부분이에요. 그냥 물건 가격만 가지고 얼마 남겼는지, 이런 게 이제 사장님들이 중간 마진이라고 좀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물건 가격만 가지고 했지, 이걸 팔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매장이나 사무실 월세도 줘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막 이런 수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판매할 때 들어간 돈이다, 아니면 회사 관리하면서 들어간 돈이다. 그럼 이 돈을 빼면 우리 영업 이익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영업 이익이 이제 우리 회사를 진짜 설립한 목적대로의, 왜냐면 판매하는 것도 설립한 목적이잖아요. 해서 나온 이익을 영업 활동이다라고 하고, 그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영업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업 이익에다가 우리 회사 설립 목적하고 상관없이 우리 회사가 뭔가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영업 외 수익이 될 거고, 또 우리 회사 설립 목적과 상관없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걸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다 하고 빼고 나면 이제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이익이 나와요. 그럼 법인세 빼기 전이라고 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법인세를 빼게 되면 이제 뺄 거 다 뺀 순수한 우리의 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뺄 거 다 뺐다라는 뜻으로 앞에 수식어를 순자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 날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올해 2020년도라면 단기가 되겠죠. 이번 회계 기간 동안. 그래서 아래에 단기 순이익이라는 이제 결과를 도출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손익계산서는 지금 이 매출액이 수익이고 매출 원가가 비용이고, 이걸로 이익을 산출해서 또 비용을 빼서 이익을 산출하고, 여기에 수익을 더하고 여기에 비용을 빼서 여기에 이익을 내고, 여기에 비용을 빼서 마지막 이익을 내는 방식이 손익계산서예요. 그럼 온통 수익과 비용으로 이익을 산출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죠? 이게 우리 손익계산서고, 당연히 이 돈이 이제 순수한 이번 회계 기간에 단기에 발생한 이익이니까 이 돈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익잉여금이 되어서 주주들끼리 돈 나눠 가질 거예요. 그럼 사장님들은 왜 이걸 잘 물어보냐면, 실무에서 물건 팔서 지금 영업이익은 얼마 안 되는데 물건 팔고 남긴 돈은 많았는데 이 돈이 많으면 사장님이 기분이 많이 안 좋겠죠. 직원이 너무 많거나 전기를 너무 많이 쓰거나 쓸데없는 돈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매출액이 지금 10억인데 이익은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궁금하겠죠. 물건만 팔아서 얼마인지. 근데 물건만 팔았는데 원가가 1억이어서 9억을 남겼는데 비용이 그 외 판관비가 8억이 들었다면, 7억이 들었다면 사장님은 뭔가에 큰 결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전기 꺼라 그러면서 전기 끄고 다닐 거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 입장에 봤을 때도 이 회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서 이익을 만들었는지 내용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 이용자도 이걸 잘 보고, 지금 법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사장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대표이사나 주주나 같은 놈이에요. 놈이랑 놈자자니까 요건 아니에요. 한 번은 놈자자예요. 예. 근데 같은 사람들인 건데, 일반적으로 좀 규모가 있는 회사는 이제 전문 경영인을 써요.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그럼 전문 경영인의 경영 성과를 평가할 때 이걸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영할 때 쓸모없는 것에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경영했는지 경영 성과를 손익계산서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좌우와 같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봤는데, 자, 오늘 정말 복습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의욕에 불타셔가지고 오늘 막 했던 거 열심히 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봤다가 나중에 지치시면 큰일 나요. 우리 다음 달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힘들잖아요. 첫 시간 5시간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적응하는 게 중요하고, 내일은 컴퓨터 하니까 시간도 잘 갈 거예요. 바로는 아니고 이 앞부분 조금 보고 자고 컴퓨터 할 거니까 내일 크게 부담은 안 가지시고 오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첫날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